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거는 핵심이 국제업무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보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된 데는 없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의료와 교육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만약 해외 아주 유수의 기업이 임원인데 베트남에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여기 가면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지, 내가 아플 때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채우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그걸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강남을 넘어선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건데, 왜냐하면 강남은 이미 모든 병원들이 잘 들어와 있고요. 교육에 대한 것도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측면에서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일십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서 2월 5일엔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기반시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2010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3년에 자금 부족, 국제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들면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여 년 만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사업 대상 부지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인데다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이라는 지역의 위상이 이전과 비교가 안 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여러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엔 잘 될까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이게 결코 낯선 사업이 아닌데요. 2월 5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발 부지 현장에도 나와보기도 했고요. 지금도 용산역 인근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어디에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건가요? 예, 여기 용산구 한강로 상가 40-1 일대인데요. 예전에 용산 정비창 기지라고 해서 이제 철도를 이제 정비하는 지역입니다. 용산역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펜스가 지금은 쳐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도 정말 헉헉거릴 정도로 이제 큰 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올려서 고밀 개발하겠다는 이제 방식이고요. 뭐 따지고 보면 도시 속의 도시를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큰 존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국제업무존,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입니다. 국제업무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 오피스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고요. 업무복합존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시설, 그리고 업무지원존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윤활유 역할을 하는 곳이죠. 코레일과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죠. 여기서 이제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에 공공에서 먼저 선투자를 한 후에 택지를 분양을 하겠죠. 민간에서는 이제 분양받은 토지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접었던 사업입니다. 2월 5일에 다시 서울시에서 재추진한다고 할 때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예, 2010년 4월 달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됐죠. 당시에 이제 시장님이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 10월 달에 해제가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우리 뒤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따른 방식이라든지 그죠? 주체, 그리고 당시에 또 이제 큰 일이 있었죠.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사업비 조달 자체가 좀 어려웠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2021년 5월 달에 코레일과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같이 해서 시행을 하기로 하면서 실시협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이제 급무사를 타기 시작했고요. 재작년 이제 7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대외적으로 발표했고 8월 달에 이제 MP단이라고 마스터 플랜 을 수립하는 이제 MP단이라든지 실무협의체들이 구성을 해서 세부 이제 개발 계획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 2월 5일 날 이제 그
일정 부분을 이제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건지 좀 봐야겠습니다. 뭐 100층 마천루 얘기도 있는데 눈에 띄는 시설이 어떤 게 있나요? 예, 국제 업무존이 가장 이제 눈에 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랜드마크 100층 건물을 이제 만드는 거죠. 거기서 높이도 사실은 좀 해제를 시키고요. 다 이제 공공에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이제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창의 혁신 디자인을 적용해서 이제 개발할 경우에 도시혁신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1700%까지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상업시설에서 가장 최대 용적률이 1000% 정도 되는데요. 이걸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산 이제 그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빌딩의 수라든지 규모를 세보니까 테란로에 있는 빌딩들을 다 집어넣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적률이라는 게 엄청나다. 그리고 최상층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 등 복합 놀이공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복합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시설들하고 연계 개발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여기 이제 현대차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 R&D 센터로 이제 변경한 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업무 기업 지원 시설들을 넣겠다는 거고요. 업무 지원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죠. 예, 그래서 업무복합존 45층에는 1.1km의 스카이 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3, 4층을 연결하는 포디움 브릿지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라인을 굉장히 또 중요시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랜드마크 건물 100층뿐만이 아니라 국제 업무존은 이제 80층 내외, 업무복합존은 60층, 그 다음에 업무지원층은 40층 내외로 해서 이 스카이라인을 좀 종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둥글게 해서 원래 우리가 도심을 이제 고밀 개발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제 그런 이제 스카이라인도 조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녹지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입니다. 용산역 남측에 보면 선로 상부에 조성되는 그린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강공원까지도 이제 직선으로 이제 연결되는 입체공원을 꾸미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순환형 녹지, 뭐 폭이 40m니까 상당히 큽니다. 길이도 이제 1km 정도 되는데요. 국제 업무지구 내에서 어디서나 이렇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고요. 뭐 주변 시가지라든지 용산 국제 업무지구 이어지는 보행, 통경축 기능을 하는 선형 녹지도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에서 이제 한강공원까지 연결하겠다는 건데요. 그거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상부를 또 덮개공원으로 이렇게 만든다. 뭐 이런 계획까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예. 정말 엄청난 사업이네요. 뭐 원래 이전까지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야말로 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상반기에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고시 절차를 밟겠다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기반시설 공사와 토지 공급에 나서고요. 2028년도에 기반시설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는 이제 획지, 즉 나누어서 이제 준 토지별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건축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그래서 입주는 빠르면 2030년 초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공공민간 합쳐서 51조 1천억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6조 원이고요. 나머지 35조 원은 민간이 이제 투자해야 될 돈이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코레일은 이제 뭐 그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현물 출자, 토지를 7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하는 거고요. SH공사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현금 출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입이 있겠죠. 그걸 이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토지를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양하기 힘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토지가 분양되면 그걸 활용해서 사업비에 쓴다. 뭐 이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하고 같이 좀 눈에 띄는 게 주택이 함께 지어진다는데 이 규모가 무려 6천 가구,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택이 지어집니까? 예, 아파트가 3,500가구, 그리고 오피스텔을 2,500가구, 뭐 이렇게 넣겠다는 거고요.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분양하는데 875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임대로 할 계획도 있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말씀드렸던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도 같이 해서 한 4,000세대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10,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뭐 사실은 그 주변 지역들이 걸어서 이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주 건접을 넘어서서 직주 일체, 뭐 직주 혼합,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우려와 논란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좌초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2010년에 하겠다는 계획과 지금 2024년의 계획과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다른데요. 네, 서부 이천동에 보시면 그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토지를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 이천동을 집어넣었다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제외했다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51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었는데요. 지금 49만 5천으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공공 민간이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식도 달라졌고요. 과거에는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PFV라고 해서 이걸 그냥 하나의 회사로 해서 다 이제 공공과 민간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집단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아파트 주민들까지 있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이천동 처음에 개발했던 경우 제일 문제가 아파트의 보상 문제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강북 강변로 여기 지나가셨던 분은 기억하실 건데요. 뭐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아주 험악한 글귀들을 많이 이제 새겨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됐을 거고요. 근데 이제는 제외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같은 경우는 코레이 70%, 그 다음에 SH공사가 이제 30% 이렇게 해서 공공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이런 방식들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이제 같이 민간하고 개발했는데 사업 주체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를 단일화해서 초기에는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방송 전에 서울시에서 배포한 이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좀 꼼꼼히 봤는데 이 보도자료 보면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삼성동 그 옛 한전 부지에 현대차가 짓고 있는 GBC라는 거 있잖아요. 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보면 원래 105층으로 사옥을 지으려고 현대차가 했던 건데 여러 문제로 포기를 하고 50에서 60층 규모의 여러 동으로 선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에 집착한 나머지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개발 사업이 최근 이런 좀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고 100층 이런 고층 마천루를 너무 고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하나 우려가 제기되는 게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이 이전을 했는데 이 대통령실이 국가 최고의 보안 시설인데 이 마천루 형태로 대통령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설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게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게 그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50층 이상이 되면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과연 이제 100층을 건립하는 것이 사업성 측면에서 이제 맞는지를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 이제 이걸 사업성에 맞게 짓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괜히 이제 자꾸 100층을 지으라고 유도를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100층을 짓는 사업 계획들이 서울시에 꽤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게 사실은 롯데타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녹지 확보라든지 나중에 이제 한강공원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부 체납이 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그러면 또 사업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민간에서 좀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것이 좋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100층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상징성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 이제 개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콘텐츠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콘텐츠 위주로 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기반 시설을 착공하겠다. 그렇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PF 부실 이 상황도 사실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중견 건설사들 위기론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 와중에 민간 투자까지 유치를 해야 되고 과연 이게 일정대로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어떠세요? 예, 지금 일단 그 초기에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HH공사 공사채를 발행하는데요. 이 뭐 금리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업무존이 어쨌든 여기 우리가 보통 그 핵심 시설이라고 키테넌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 시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MP단이 과연 이제 국제 업무존에 이제 어떤 기업들을 넣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번 계획으로는 저는 전혀 이제 그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이미 접촉을 해서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할 건지 이런 걸 사실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뭐 기업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들어올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이게 막 조성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올 분들 입장에서는 동선이나 이런 게 전혀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같이 좀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030년이라고 이제 무리하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계획들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의 보도 자료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 6천 명의 고용, 32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토건 국책 사업 시행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이런 고용 생산 유발 효과가 꼭 수치로 제시가 됐었는데 이게 맞았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소장님? 예, 이게 그 산업 연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인풋 아웃풋 어널리시스, IO 분석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직접 효과가 있고 간접 효과 그리고 유발 효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효과는 뭐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엄청난 그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지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에 따르는 간접이라든지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뚜렷한 계획도 아까 말씀드렸지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그죠? 어떻게 이제 시너지를 낼 거다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요. 계획도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투입 산출 관계라는 게 과거 데이터가 계속된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은 기술 변화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지금 도입되면서 엄청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 변화도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대응을 할지 이런 데 대한 내용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선 이번 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 연관 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16조 원을 쓰면 그 건설 경기는 좋아지겠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말씀드린 직접 효과거든요. 근데 간접 효과나 유발 효과가 과연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핵심이 국제 업무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국제 업무존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보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인천 송도가 조금 그죠 들어오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가보면 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해외 기업 유치를 특히나 여기는 무슨 공장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해외 아주 이름 있는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기업이 아태본부 이런 걸 유치해야 되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의료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 해외 아주 유수의 기업이 임원인데 베트남에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여기 가면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아플 때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경제자유국에서 채우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그걸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강남을 넘어선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이미 모든 병원들이 잘 들어와 있고요. 교육에 대한 것도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또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측면에서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용산구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용산구가 살짝 저평가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서울, 아니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을 최고로 치는데 국제 업무지구의 한남동에서는 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대통령실도 들어왔고 앞으로 용산이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첨단 기술도 들어오고요. 일자리도 많아지고 주거까지 결합된다면 아주 자족 도시로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이제 외국 기업이 얼마나 유명한 외국 기업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기반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주거 같은 경우 우리가 용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구 이촌동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그 뉴타운도 한남 뉴타운도 잘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주거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사실 센트럴파크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 아주 좋은 녹지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들은 저는 잘 돼 있다고 보고요. 이 개발에 있어서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좀 주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 2월 5일에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10여 년 만에 부활한 이 사업이 공공과 민관 모두에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금주머니TV는 앞으로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사업의 실제 효과와 타당성도 함께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